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조라고 하고요. 레드햇에서 지금 한 8년 정도 일하고 있는, 템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픽은 제이스 컨테이너 이야기 그리고 오픈시프트 4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역사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시프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세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이 별로 없어갖고 아주 조그마한 사진을 늘렸더니 이렇게 좀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레드햇에서 한 2013년도부터 일을 했고요. 거의 어, 처음으로는 미들웨어 일을 했었고 지금은 오픈시프트랑 뭐 지금도 미들웨어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뭐 이런 커뮤니티 활동 많이 좋아해서 제이보스 유저 그룹 코리아에서 지금도 뭐 많이 이야기하고 재밌게 활동하고 있고요. 제 링크드인이랑 뭐 기트허브랑 블로그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긴 한데 영어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만든 영어가 있고 한국 버전이 있긴 한데 한국 버전은 IT가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는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JS 컨테이너 이야기인데요. 뭐 말에서 느껴지듯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근데 제가 요즘 뭐 트렌드에 맞게 뭐 이런저런 기술을 많이 보는데 정말 할 게 너무나 많거든요.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거 굳이 옛날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나? 뭐 이런 뭐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꾼인데 설민석이라는 이분도 한국사 이야기하면서 엄청 재밌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되게 뻗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기본을 알면 뻗어나가는 걸 쉽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시는 분이 이분이신데 제가 오늘 이분 내용을 약간 빌려서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왜 이렇게 과거에 좀 뭔가 과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처음으로 일을 했던 제품이 BA 제품이에요. 이런 거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예전 회사입니다. 지금은 없고요. 오라클에 흡수된 회사인데 그때 당시에 웹로직이라는 거를 제가 처음 지원했어요. 근데 그 기능 중에 글로벌 트랜잭션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DB 설정할 때 하는 건데 당시에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게 잘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근데 뭐 잘하시는 분들이며 이런 분들도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다 엔지니어 출신이셨는데 그러다 제 IBM으로 이제 개발자로 갔는데 거기에 잘하는 과장님이 뭐 자기 때는 이걸 다 구현했어 하면서 막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뭐 로컬 스레드에 넣고 빼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주시는데 그거 들으니까 이 글로벌 트렌치 왜 태어났고 왜 해주고 있고 뭐 이런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1년 반 동안 제가 막 여기저기 다 물어봤는데 잘 알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그분은 그냥 예전에 한번 해봤던 것 때문에 금방 쉽게 이해하게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기술의 역사를 좀 알면 다른 걸 쉽게 이제 체득하기 쉽구나라고 해서 어, 제가 이제 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걸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뭐 문구 뭐 이런 건데 BTBS라고 해서 제 유튜브 채널이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몰랐던 사람이 이걸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전에 제가 처음 이런 컨테이너라는 거를 접해보고 거기서 배웠던 점들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뭐 생각보다 뭐 재밌을지 지루할지 모르겠는데 좀 뭐 전혀 이 컨테이너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이제 컨테이너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2006년에 구글이 처음으로 이런 리소스에 대해서 아이솔레이팅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보였어요. 뭐 리소스가 한정돼 있는데 얘네들을 여러 군데 여러 사람이 쓰기 위해서 이게 나누는 것들을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해서 뭐 이렇게 좀 가공하고 해서 2.6.24 버전, 그러니까 리눅스 2.6.24 버전이 머지가 되긴 했는데 프로세스 컨테이너스라는 이름으로 머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아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이 플랫폼 엔진을 해본 사람도 이걸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름을 이 사람들이 바꿨어요. 이제 C그룹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C그룹스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 이게 그거구나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컨테이너가 꼭 사용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기술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처음이죠. 리눅스 컨테이너 매니저라는 녀석이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이 리소스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니징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이름은 리눅스 컨테이너스인데 보통 우리는 LXC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얘가 하는 일이 C그룹스랑 네임스페이스를 잘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 C그룹스는 뭐 리소스예요. 메모리, CPU, I/O, 그리고 네트워크, 디바이스 노드. 그리고 리눅스 네임스페이스는 지금 보시는 뭐 파일 시스템, 프로세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C그룹스는 리소스에 관련된 녀석이고 네임스페이스는 이 아이솔레이팅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부딪히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예전에 쓰던 것들이 VM이 있잖아요. 그 VM하고 컨테이너 월드를 이게 좀 나눠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린 건 아니죠. 하여튼 어, 이제 VM 월드에는 뭐 조라는 사람이 이 리소스를 쓰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하나의 집 안에 리소스라는 게 아래 1층에 있고 2층에서 조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다 조 거죠. 그런데 회사에 누가 입사를 했어요. 뭐 수가 들어왔죠. 수가 들어와서 야 너도 여기서 같이 써라 해서 한 집에 리소스를 같이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 이제 쓰다 보면 서로 거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서로한테 피해를 주게 되고 나중에 컨플릭트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한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는 결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야, 나만의 VM을 줘. 그래서 각자 하나씩을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씩 받아서 이 리소스는 다 내 거야. 나만 쓸 수 있어. 그럼 나는 이제 아무런 그렇게 걱정 없이 아무거나 막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좋긴 한데 이게 돈이 문제예요. 이게 자고 있을 때도 리소스를 다 제가 프리저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월드로 오게 되면 이제 조라는 친구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LXC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나 좀 필요해. 리소스 좀 줘. 그러면 이 LXC가 네임스페이스로 전체 이제 보호막을 딱 하나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얼핏 보면 그냥 일반적인 뭐 침대고 뭐 이런 뭐 냉장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연결이 되는 거고 공유가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조를 사용할 수 있게 그 안에 딱 집어넣는 거죠. 그 안에서는 이 네임스페이스로 보호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리소스 사용하는 그거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수가 입사를 해도 동일하게 LXC한테 네임스페이스를 부여받고 또 그 안에 리소스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 이제 리소스를 사용하는데 이 녀석이 공유 리소스다 보니까 사실 동일하게 같은 리소스를 100%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오버커밋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또는 상대방이 안 쓰고 있을 때 내가 더 갖다 쓸 수 있게끔 또는 리미트를 걸어서 난 최소한 이거 써야 되니까 이거는 나한테 완전 할당해줘 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리소스를 재사용, 재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 안에서도 여러 명이 어, 이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의 공간을 터치하지 않으면서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구글에서 또 하나 만들어요.
Let me contain that for you라는 녀석인데 이 이름도 되게 좀 유치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망합니다. 구글이 이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어, 당시에는 이 컨테이너가 엄청 유명하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누가 이렇게 탁 띄어서 이거 하자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기술은 다 있었지만 근데 구글이 이걸 꺼내 들었지만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립 컨테이너의 모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도커 그 회사를 도와서 이 립 컨테이너에 컨트리뷰트를 하게 되죠.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2013년 3월 20일 날 드디어 게임 체인저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하여 도커인데요. 지금은 마치 도커가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도커 이렇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커 컨테이너 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잘못된 거죠. 도커는 하나의 회사의 이름이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그냥 컨테이너 그 자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워낙 이 게임 체인저로서 워낙 힘이 강했던 도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하면 도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처음에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제가 처음 사용했던 버전이 0.7 버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LXC를 이용했어요. 도커는 처음에 LXC를 이용해서 이 리눅스 안에 있는 리소스를 관리했죠. 뭐 당연한 겁니다. 매니저를 통해서 쟤네들을 요리조리 잘 조업한 거니까요. 사실 도커가 한 일은 이거를 잘 조업하는 일만 한 거예요. 기술은 다 있었고 그걸 잘 조업하는 역할만 했는데 이 기술이 빵 터진 거죠. 근데 LXC를 0.7 버전까지 쓰다가 제 기억인 0.7.23 이 버전부터는 립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립 컨테이너를 왜 사용하냐면 뭐 LXC를 뭐 써도 되지만 뭐 하나 뭐 고치거나 뭐 하나 더 깊게 팔려고 하면 LXC를 통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귀찮은 거죠. 아예 자기들이 이걸 컨테이너를 조립할 수 있게끔 아예 자신만의 리컨테이너라는 모듈을 그냥 새로 만든 거예요. 그 이후부터 도커는 엄청 잘 나가게 됩니다. 그냥 뭐 레딧, 뭐 오픈스택, 뭐 AWS 가릴 거 없고 뭐 우분투도 당연히 그냥 제일 잘 나간 녀석으로 갑자기 급부상했습니다. 그냥 어딜 가도 도커 얘기가 나오고 사실 도커가 이 프로덕트 레디된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디어가 너무 뛰어났고 이 부팅 스타트 부팅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냥 내가 띄우고 싶어 그냥 탁 그러면 바로 떠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컨테이너를 없애고 다시 띄우면 예전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고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뭐랄까 깔끔하게 돌아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냥 이걸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발전되고 나서 한 7개월 정도 지나서 새로운 개념의 OS가 나왔어요. 뭐 예전에 AIX, 뭐 솔라리스가 한때를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 리눅스가 막 지배를 했는데 다시 새로운 OS가 등장합니다. 그게 어, 컨테이너를 위한 라이트웨이트 리눅스 OS인 CoreOS예요. 얘는 정말 컨테이너만을 띄울 수 있게끔 걔를 위해서 만든 OS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과 도커는 사실 보면 상부상조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왔고 이때쯤 돼서 절치부심한 이 구글이 새로운 걸 들고 나옵니다. 그게 지금도 가장 유명한 쿠버네츠죠. 쿠버네츠는 이게 나오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도커를 제가 정말 열심히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을 쓰다가 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점은 네트워크였어요. 그냥 내 노트북 하나에서 할 때는 정말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아, 제 노트북에 뭐 메모리가 8기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데모를 만들고 하려면 안 쓰는 노트북을 좀 갖다 붙이고 싶었는데 네트워크 설정하고 하는 일이 너무 귀찮았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뭐 하나하나 또 세팅해야 되나? 너무 귀찮네.' 이러한 찰나에 구글에서 이 쿠버네티가 나온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쿠버네티가 정말 시기적절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코어OS와 이 도커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컨테이너 월드를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두 친구가 그 당시에는 엄청 큰 회사가 돼 버린 거예요. 사실 두 개의 회사의 사람들을 합쳐봤자 얼마 안 됐거든요. 코어OS는 한 30 명에서 5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인원이었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개발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두 회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이름도 되게 멋있잖아요. 컨테이너 워예요. 이게 그 당시에 실제 이런 IT 뉴스 이런 데서 나오는 이 타이틀이었거든요. 이 컨테이너 워가 일어난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이 도커라는 녀석은 당시에 이 컨테이너 리더였고,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도커 이런 정도의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오에스의 회사는 이 도커 같은 컨테이너를 서포트를 잘 해주기 위해 이 새로운 리눅스를 만든 거고, 생각해 보면 너무 싸움이 되면 안 되는 녀석들인데, 이 도커에서 좀 제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 당시에 어 도커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코오에스에서 PR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 PR을 보내는데 단숨에 그냥 도커에서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이 컨테이너 월드에서는 내가 리더니까 너가 말하는 거 말이 안 돼." 하고 다 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오에스는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도커 같은 이런 런타임을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이 30명 50 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러켓이라는 이런 런타임을 하나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이 천명했죠. 도커의 방향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어서 간다라고 천명을 해버린 거예요. 도커가 가는 거는 시큐하지 않아. 근데 그들은 나의 PR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거를 완전 세세하게 세상이 까발렸습니다. 이 코어OS에서. 그래서 이 로켓이 나오고 이제 런타임이 두 개가 된 거죠. 그 이후에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 사이에 오픈시프트가 새롭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레드햇이라는 회사는 계속 시기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실 오픈시프트 2는 저도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부 아키텍처를 봤는데 정말 MQ고 뭐고 뭐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커 쓰고 그다음에 쿠버네티를 쓴 다음에 이 오픈시프트가 딱 나왔을 때 '아 이래서 레딧이 오픈 소스에서 강자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늘 도커를 쓸 때는 '와 이 VM에서 해 주지 못했던 것들을 해 주는구나.' 너무 좋았고, 근데 '네트워크가 좀 힘드네.' 이럴 때 쿠버네티가 나와서 이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어 이 쿠버네티를 쓰다 보니까 다른 거 다 좋은데 너무 퓨어해. 이거 외적으로 뭔가 더 필요해. 뭐 이런 컴포넌트들이 더 필요한데, 인프라적인 그런 것들을 들고 함께 나온 녀석이 바로 오픈시프트였어요. 오픈시프트가 나오고 사람들이 와일드카드 서티피케이트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 오픈시프트에서 들고 나온 이 서티피케이트인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산뜻했거든요. 하나의 서티피케이트를 안에 이제 SNI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도메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거예요. 뭐 아이디어가 굉장히 깔끔해서 저도 쓰면서 놀랐어요. 처음에 그거를 디버깅 할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요. 이게 아키텍처인데요. 간단하게 보면 지금 보시는 제가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뭐 포인트로 잠깐 보시면 요 API Authentication Data Store Scheduler
헬스, 뭐 스케일링 이렇게 보면요. 이거 쿠버네츠예요. 딱 봐도. 근데 이 안에 녹였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딱 보여주지 않습니다. 쿠버네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라고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사실 내부는 쿠버네티가 반 이상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서비스 레이어도 뭐 물론이고, 근데 이 라우팅 레이어가 퓨어한 쿠버네티에는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설치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오픈시프트는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레지스트리, 뭐 퍼시스턴트 스토리지 이런 기능들 다 들고 나온 겁니다. 혹시 몰라서 왜 오픈시프트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파스라는 걸 얘기는 안 했지만 파스의 리더라고 합니다. 이 오픈시프트가 그 의미가 뭔지 잠깐만 볼게요. 오픈시프트가 나오기 전에 아주 예전이죠. 솔라리스 AIX 시전에는 제가 웹로직 설치하러 가기 전에 전화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스토리지나 서버 이거 다 설치됐냐고 물어봐야 되고 그 안에 OS 설치됐는지 물어봐야 되고 또 그것들에 다 이제 시간대가 다 다르니까 예약 잡아야 되고 해서 결국 제가 와서 설치해야 되는 시간은 이 미들웨어 시간이었거든요. 이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온프로미스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는 건 이제 VM이라고 아는 거는 IaaS 이 버추얼라이제이션까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OS는 스스로 깔아야 되죠. 그리고 이 파스라고 하는 녀석은 런타임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플랫폼이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는 소스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버튼 누르면 그냥 설치되고 바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요즘은 한 단계 더 발전돼서 더 많아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냐, 남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파스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쿠버네츠가 도커와 로켓을 다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 이런 하살표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얘네들이 조금씩 다르지 뭐 많이 다르지도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쿠버네츠는 계속 따라가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얘네들 괜히 싸워가지고 어, 이 내가 왜 다 지원해야 돼? 막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그 시점이 왔어요. 근데 그 시점에 이 도코라는 회사가 좀 더 머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규격화를 해야 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을 리드하는 회사가 사실 이 시장을 리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커라는 녀석은 오픈 컨테이너 이니시티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런시라는 녀석을 도네이트 했죠. 이거는 OCI의 첫 번째 임플리멘테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는 이걸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것도 바꾸게 돼요. 그리고 이때쯤 구글에서도 하나를 만드는데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요. 이것도 하나의 어소시에이션인데 쿠버네츠 1.0이 나오면서 야 이제 진짜 우리도 클라우드를 대비해야 돼 하면서 이 어소시에이션을 만들고 이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뭐, 없었어요 별거. 쿠버네츠 뭐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름 하나 들어가고 자기 제품 이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서포트하고 도네이트하고 너무 많아서 이제는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커가 OCI를 위해서 자신들의 아키텍처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드하는 김에 가장 먼저 바꿔서 우리 거 써 라고 이제 달려든 거죠. 근데 도커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보시면 컨테이너 D 그리고 컨테이너 D 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아키텍처적으로 좀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다이렉트하게 런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심을 꼽아 넣어서 이것들을 이제 앱스트랙한 거 추상화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별로 그렇게 깔끔하다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저걸 굳이 넣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추상화를 하고 이제 규격화를 하는 그 과정에 정말 많은 컨테이너 엔진들이 나왔어요. 지금도 많지만. 근데 구글이 이걸 바라보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쿠버네티에서 이걸 다 지원해야 되나?' 이런 걸 막 하는데, 구글에서는 뭐 구글답게 "다 지원하자."라고 해서 정말 주구장창 그냥 쫓아갔습니다. 포크 뭐 새로운 릴리즈가 나오면 또 따라가고, 따라가고, 따라가고. 근데 뭐 개발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상 못한다고 이제 버팅인 거죠.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라고 해서 얘네들이 머리를 쓰게 돼요. 뭘 쓰게 되냐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쿠버네츠 1.5를 발표하면서 이 CRI를 동시에 천명해요. 자, 그 당시에 뭐 좀 유명한 친구들 뭐 크라이오, 라켓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CRI 심을 중간에 꼽아서 여기에서 부를 수 있는 런타임만 내가 지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뭐 도커라든지 이런 애들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OCI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바로 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이게 나옴으로 해서 쿠버네티는 훨씬 일이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게 된 거죠. 이제 "너네들이 날 따라야 된다.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스펙만 만들어서 공유할 테니까 너네들이 이거에 맞게끔 제공해."라고 합니다. 이때 딱 맞춰서 레드햇이 첫 번째 임플리멘테이션을 딱 발표를 해요. 이 크라이오만을 위한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그 이름은 크라이오라고 하고, 이 크라이오의 뭐 예전 이름은 OCID.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CRI에서 크라이오 데모를 바로 콜하면 이 크라이오에서는 런시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뭐 디플로이하고 이런 스토리지를 마운트하고 하는 녀석이에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이렇게 최대한 라이트 웨이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녀석이에요. 중간에 뭐가 껴있는 것도 없고. 이 녀석이 바로 발표가 되자마자 쿠버네츠랑 뭐 짝짝꿍이 잘 맞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만들었고 제일 알맞게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크라이오만이 이 쿠버네츠에서 유일하게 서포트하는 녀석이었어요. 그 와중에 레딧에서 코OS를 사버리는 일을 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레딧에 있으면서도 이걸 산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레딧도 코OS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토믹 호스트라는 녀석이고, 목표도 똑같았어요. 라이트 웨이트한 OS, 그리고 컨테이너만을 지원한다. 그런데 레딧에서 큰돈을 주고 코OS를 산 진짜 이유는 코OS 그 테크놀로지를 오픈시프트에 심기 위해서요. 근데 이 코OS 테크에 한 5가지로 나눠지는데, 텍토닉, 그리고 오퍼레이터, 그리고 레딧 코OS, 그리고 퀘이, 그리고 뭐 콰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뭐 클레어. 이 5가지가 키 테크였어요. 텍토닉이 들어오면서 화면도 물론 좋아졌지만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라는 게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터도 이런 오버 더 에어 업데이터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키 테크놀로지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오퍼레이터가 스스로 잘 감지해서 이렇게 잘 관리해준다라는 그런 프레임워크이기도 하고요. 이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레드 코OS, 이거는 뭐 일반적인 리눅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토믹 호스트와 이 녀석이 합쳐진 녀석이 지금
이제 레드 오픈시프트에 들어갑니다. 이름은 레드 OS로 바뀐 거죠. 코OS가. 근데 이제 기존의 코OS는 이제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레드 코OS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요. 과에는 이제 도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리던 도커 레지스트리 같은 똑같은 녀석인데 좀 더 기능이 좋고 더 플렉서블해요. 그리고 클레어는 시큐리티 스캐닝이라고 해서 이미지에 뭐 안 좋은 그러니까 시큐리티 레벨이 낮은 녀석들이 패키지들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이 어느 수준의 점수에 미달이 되면 아예 디플로이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컨테이너 월드에 필요한 키 테크놀로지들을 싹 가져온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녀석이 오픈시프트 4입니다. 오픈시프트 4는 오픈시프트 3였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러니까 오픈시프트 2에서 오픈시프트 3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내부가 완전 다 바뀐 거고 오픈시프트 3에서 오픈시프트 4는 바뀌긴 했는데 아키텍처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설치나 업그레이드 뭐 이런 거 다 앤시블로 했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앤시블을 우리가 배워야 됐고 공부해야 됐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랑 전혀 다른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키텍처적으로 완전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픈시프트 4부터는 아예 여기 안에 쿠버네츠라고 해서 컴포넌트처럼 저희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뭐 파스가 우리가 주 목적이었다면 예전엔 지금은 컨테이너 에즈 서비스도 있고 이제 펑션 에즈 서비스도 다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2주 전에 발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발표된 4.4 최신 버전이에요. 이 최신 버전의 기준으로 제가 좀 더 아키텍처를 좀 보여드리면 새로운 것들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 안에는 우선 오버 더 에어 뭐 당연히 제가 얘기 드렸던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OLM이라고 해서 오퍼레이터 프레임워크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 메쉬는 저희가 이스티오라고 불리는 녀석인데요. 네트워크를 좀 앱스트랙트 시켜서 전혀 다른 뭐랄까 전혀 다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저희가 뭐 서티피케이트 하나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미들웨어에다가 서티피케이트를 박아 넣어서 얘네들 로딩해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근데 서비스 메시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어플리케이션 런타임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이 가진 컨테이너 프록시를 이용해서 엔보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한테 따로 서티피케이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어플리케이션하고는 별개의 녀석으로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차지백이 가능하고 차지백이라고 하면 얼마나 리소스를 썼고 거기에 대한 돈이 얼마나 지불될 것인가를 계산해줘요. 그리고 VS 코드 익스텐션이라는 게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도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그냥 이클립스인데 이클립스를 오픈시프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플러그인을 많이 제공했었는데 VS 코드라는 녀석이 나옴으로 해서 너무 쓰기 편하잖아요. 이걸 많이 쓰는 개발자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익스텐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라는 거는 저희 나라의 그룹 아이디 뭐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는 이클립스예요. 그러니까 내부는 이클립스 채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인데 지금 하이브리드 이런 오픈시프트나 자신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여러 군데 프로바이더한테 러닝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멀티 클라우드를 관리를 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이거 관리가 안 돼서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뭐 페더레이션이라는 것들이 페더레이션이라는 오픈 소스였죠.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어, 얘가 구글에서 접었어요. 구글에서 뭐 엄청나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 접고 바로 버전 2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프로덕션 레디는 아닌데 이 녀석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어, 걔가 이제 좀 더 나오게 되면 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에도 저희도 이 멀티 클러스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고 각 클러스터는 각각 다른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라이오 서포트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중구난방이었는데 이제는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오픈시프 4.4는 쿠버네티스 1.17을 지원하고 크라이오 1.17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예전처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제 역사나 뭐 이런 건 끝났고 이제 오픈시프트 4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근데 뭐 자세히라고 해봤자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골라야 돼요. 예전에는 몇 개 안 됐지만 지금은 별의별 거 다 됩니다. 그냥 모든 프로바이더를 다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워커 노드를 만드는데요. 이거는 되게 하이 레벨에서 본 거라서 그냥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VM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는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는 기본으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마스터라는 VM, 우리가 보통 마스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컨트롤 플레인인데 쿠버네티로 따지면 핵심 컴포넌트들이 들어가 있고 러닝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것들은 이제 파드 안에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드는 일종의 그냥 컨셉츄얼한 텀이에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녀석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커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크라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런타임 툴들 그리고 파드맨이라든지 이런 툴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다 제공해줘요. 이제 파드로도 검색이 되고 컨테이너로도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시프트 아니고 또 쿠버네트 아니고 다 파드 기준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etcd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습니다. 뭐 디스트리뷰트 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그냥 키밸류 DB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가 있고 하나가 죽는다고 해서 다른 데 영향이 안 가는 그렇게 레질리언트가 강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 피처는 스케줄러, 뭐 클러스 매니지먼트, API 서버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시프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녀석들이 있죠. 여긴 API 서버, 그리고 웹 콘솔, 그리고 오퍼레이터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게 오픈시프트 4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 녀석은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라는 녀석 때문에 있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라는 녀석이 있는데 모니터링, 로깅, 튠드, 그리고 SDN, DNS, 쿠벌렛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오픈시프트가 좀 더 사용하기가 쉬우신 거예요. 쿠버네츠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매뉴얼적으로 자신들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탕에 뭐 C 어드바이저에서 얻는 모니터링 그리고 로깅, 뭐 튠드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인터널 레지스트리가 들어있어요. 어, 우리가 어떤 소스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개발자는 소스에만 집중해서 나 이거 런타임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돌아가게 해줘 라고만 해줘도 플랫폼이 이 녀석이 자바인지 자바스크립트인지 이런 걸 판단해서 빌드를 해주고 그거를 빌드한 이미지를 이 레지스트리에 집어넣고 나중에 갖다 쓸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인터널 레지스트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 알트 매니저 이렇게 들어있는데 예전에는 뭐 화큘라든지 그런 다른 컴포넌트들이 하던 것들을 얘네들이 이제 다 테이크오버 한 거죠. 요즘 뭐 대세니까. 그리고 키바나나 엘라스터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매 안 하시고 그냥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오픈소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우터가 들어가 있는데
쿠버네티는 엔진엑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오픈시프트에서는 HA 프록시를 이용해요. 그리고 4.4부터는 최신 버전인 HA 프록시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은 동일해요. 개발자 그리고 어드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다른 것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알고 CD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뭐 GitOps를 하실 수도 있고 CI/CD 방법도 예전에는 S2I가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VS 코드 익스텐션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Another Game Changer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 이따가 데모도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얘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패키징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디플로이도 하고 매니지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얘네들을 관리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드민의 손길이 안 닿아도 스스로 오토 힐링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워칭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은 예전에 쿠버네츠 그러니까 지금도 있죠. 쿠버네츠 컨트롤러 패턴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그러니까 API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etcd 데이터베이스 쳐다보고 여기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얘가 뭐가 변화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좀 예를 드리자면 쿠버네츠는 이런 리플리케이션 셋이라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를 생성하면 어, 파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 파드를 예를 들어서 5개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하나가 뭐 실수로 또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파드가 죽어서 터미네이트가 돼버리면 문제잖아요. 근데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는 그곳에서 어드민이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리플리케이션 셋은 이 컨트롤 패턴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리해야 되는 파드의 개수만큼 러닝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만큼 다시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띄워주는 거죠. 컨테이너의 특성상 스테이트리스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도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능에 그러니까 쿠버네치 API를 좀 더 확장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포커싱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오퍼레이터, 그 오퍼레이터 프레임워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오퍼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헬름, 앤스블, 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고가 뭐 만들기가 제일 귀찮긴 하지만 가장 어, 뭐랄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뭐 좀 더 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일 강력하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귀찮아요. 왜냐하면 고를 배워야 되니까. 뭐 헬름은 이미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분은 그냥 쓰셔도 돼요. 약간만 바꿔주시면 되고 앤스블도 마찬가지고요.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SDK는 우리가 보통 아는 그 SDK요.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줄 때 번들을 좀 만들어주거나 또 좀 사용하기 쉽게 좀 도와주는 CLI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는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위한 OLM이란 약자로 쓰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할 때 유용한 컴포넌트고요. 미터링은 차지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에 좋죠. 왜냐하면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CPU 리소스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 오퍼레이터를 써야 되냐? 그럼 아까 전에 말한 거랑 비슷합니다. 매뉴얼적으로 사람이 관리할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쿠버네티를 쓰니까 쿠버네티 기능을 잘 활용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거고 우리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알아서 고치고 알아서 찾고 이런 기능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오퍼레이터니까 이런 이유로 많이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오브 더 이어 업그레이드 뭐 이런 거. 이게 사실 이거랑 비슷해요. 구글 플레이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뭐 당연히 많이 쓰시겠죠. 뭐 게임도 받고 그럼 우리는 그냥 인스톨 버튼만 누르면 설치가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 핸드폰 쓸 때는 당연하지만 우리 IT 세계에서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뭐 기본적으로 프리리퀴짓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퍼레이터에서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허브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클릭해서 인스톨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오픈 시프트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기본 프리리퀴즈는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게 판정된 애들이 올라오는 거고요. 물론 커뮤니티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오픈 시프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한 단계 더 거친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오픈 소스를 레딧이 어떻게 더 관리를 하느냐 이런 거는 비슷하거든요. 리눅스 일반적인 페도라랑 센토OS랑 그리고 렐이 다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차지백한 녀석인데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돈으로 환산도 해줄 수 있는 녀석인데 미터링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데모입니다. 데모. 벌써 1시간이 됐는데 데모는 짧게 할게요. 어, 일단은 NFS 프로비저너라는 오퍼레이터를 만들 거예요. 기본적으로 PV를 만드는 거는 예전에는 시스템 어드민이 미리 다 만들어 놨어야 했어요. 뭐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 용량을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만들어야 했어요. 되게 불편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요. 그래서 특정 스토리지를 이용하면 프로비저너가 있는 녀석을 이용하면 유저가 PVC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했을 때 스토리지 클래스가 그때 PV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니까 비싼 거 쓸 수 없잖아요. 저는 NFS 서버를 많이 이용해요. 근데 이걸 하나 설치하려면 너무 귀찮아요. 뭐 VM도 만들어야 되고 NFS 서버용 디스크도 붙여야 되고 뭐 많습니다. 뭐 매번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마다 또 찾고 귀찮아요. 그래서 막 만들어 놓고 다른 데 옮겨 놓고 했는데 누가 또 제가 모르고 실수를 한다든지 해서 실수로 서비스를 삭제해 또는 뭐 스토리지를 삭제해 뭐 실수로 뭘 해 그러면 뭘 했었지? 예전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귀찮은 거죠. 뭐 찾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오퍼레이터로 만들면 실수로 뭘 지워도 오퍼레이터가 다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편한 거죠. 자,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가 NFS 프로비저너 오퍼레이터를 디플로이 할 거예요. 얘는 정말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는 그냥 나는 관리자야 라는 식으로 떠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야 NFS 프로비저너 파드를 띄워줘 라고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저는 CRD 그러니까 API 익스텐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쿠버네티에 오브젝트를 커스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생성하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사실 이걸 만들면 테스트 PVC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왜냐면 제가 이용하는 거는 헬름 오퍼레이터인데 예전에 제가 헬름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 안에 테스트 PVC도 만들어 놨었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NFS 프로비저너를 통해서 NFS 스토리지가 생성이 되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강제로 NFS 서버의 가장 핵심인 서비스 오브젝트를 지워버릴 거예요. 이걸 지우면 사실 안 되는데 그냥 실수로 지웠다 생각하고 지울 건데 얘가 다시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 노트북은 페도라 31이고요. 이곳에
제가 사실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어서 어 제가 들어온 데는 이것도 컨테이너예요. 테스트용 컨테이너. 그러니까 베이션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오픈 시프트에 접속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녀석은 4.4.3 버전이고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그리고 로그인하고 좀 더 오픈시프트, 그러니까 쿠버네츠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편하게 저는 이제 베이션 컴플리트를 이용할 겁니다. 이게 그냥 오토 컴플리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폴더에 들어왔고요. 일단은 테스트로 제가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파지토리예요.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건데 이 안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오퍼레이터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헬름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OLM을 만들면 이런 것들이 하나로 패키징화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만들었는데 OLM을 만들면 다른 거 생각 없이 그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인스톨 버튼. 그리고 제가 만든 NFS 프로비저너는 NFS 서버 자체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NFS 서버 자체를 설치하고 뭐 이런 그런 과정이 하나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만든 오픈시프트의 노드가 6개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제가 NFS를 어디다 띄울까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많죠. 근데 제가 앱에 NFS Provisioner라고 하면 제가 이 레이블을 붙여놨거든요. 이 노드에 뭐 또 다른 셀렉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걸로 셀렉터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뭐 약간 기본 개념이긴 한데 그냥 찾을 수 있게끔 제가 꼽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NFS 프로비저너 오퍼레이터를 띄울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RD. 이 NFS CRD는 제가 NFS라는 커스텀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이런 게 없어요. OC get 하고 우리가 뭐 파드도 쓸 수 있고 서비스도 쓸 수 있는데 이런 건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오브젝트 이름인데 여기에 NFS라는 건 원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CRD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은 오퍼레이터를 띄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한들이 있어요. 오픈 시프트는 괄백이 뭐 기본으로 설정되거든요.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뭐 쉽게 띄워지지 않아요. 뭐 내가 이거 띄우고 싶어 해서 대충 막 띄운다고 해서 쉽게 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바로 넘길게요. 이 부분은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띄울 수 있게끔 롤을 지정해주고 권한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퍼레이터를 띄웠습니다. 오퍼레이터를 띄우면 이런 파드가 하나 떠요. 그리고 얘의 로그를 보면 나는 오퍼레이터고 헬름 컨트롤러가 떠 있어. 왜냐면 제가 헬름을 이용한 헬름 오퍼레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얘가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냐면 NFS라는 오브젝트가 생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NFS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걸 뭐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냥 아무 내용이 없어요, 사실. 그냥 보시면 kind가 NFS죠. 그 의미는 NFS 오브젝트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하나의 파드만 띄워줘. 근데 이 안에 제가 원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를 만들면 실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라우트, 서비스, 파드 이런 걸 다이렉트로 고치지 않습니다. 오퍼레이터에서 워치하고 있는 그 특정 커스텀 카인드를 바꿔서 어떤 특정 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거죠. 다시 아이고 제가 시야를 또 커스텀 리소스로 하는데 NFS를 만들게요. 지금 보시면 nfsjhouse.com 이거 다 제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FS 프로비저닝이라는 이름을 가진 NFS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로그를 보면 보이시나요? 이게 이거 만들어졌어. 얘가 NFS라는 녀석이 생겼는지를 판단하고 보면 이게 만들어졌죠. 이게 판단하고 나서 만들어졌네. 그러니까 나는 특정 것들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NFS 프로비저너라는 녀석을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처음에 VM월드 뭐 컨테이너 월드 집 보여드렸죠. 이게 네임스페이스를 그냥 하나 만드는 거예요. 프로젝트는 쿠버네티의 네임스페이스와 동일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아이솔레이트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파드가 하나 생겼어요. 이름은 NFS 프로비저너고 이 녀석은 NFS 서버입니다. 그냥 NFS 서버가 방금 생성됐어요. 저희는 뭐 별거 안 했는데. 그리고 하나 더 생성된 걸 보면 SC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가 요청했을 때 그 당시 PVC를 만드는 녀석이에요. 다 오퍼레이터 안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디폴트는 GP2가 디폴트예요. AWS 제 클러스는 지금 AWS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만든 이 NFS를 디폴트로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옆에 디폴트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 안에 PVC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테스트 PVC가 자동으로 생성됐고 이 녀석은 NFS 스토리지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PV를 보면 이 안에 이렇게 PV가 랜덤한 이름으로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수로 누가 PV 뭐 서비스를 하나 지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면 통신을 하기 위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통신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다 지워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녀석을 하나 지울게요. 서비스라는 녀석을. 그냥 실수로 지웠다 할게요. 뭐 모르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서비스라는 오브젝트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지금 보시나요? 지금 보셨듯이 이게 하나 생성된 거예요. 0초죠. 실수를 했는데 오퍼레이터가 확인하고 지가 알아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고장나고 다시 지가 고쳐진 거죠. 이게 왜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만든 데모고요. 이제 데모는 끝났고 이제 클린업을 할게요. 클린업은 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깔끔하게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데모 이제 서비스 메시예요. 이거는 정말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해서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더 특별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보통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프로덕트 페이지를 그러니까 라우트 서비스 파드 이렇게 세 개를 나눠 놓고 고객이 라우터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 서비스랑 매핑된 녀석하고 만든 이 매핑된 파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다른 파드들도 있잖아요. 이게 파드가 결국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얘도 이 안에서 얘를 부르고
또 얘는 얘를 부르고 뭐 여기저기 부르게 돼 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니까 이 작은 어플리케이션을 막 부를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불려졌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할 때 너무 귀찮아지는 거죠. 이렇게 버전 1, 2, 3를 만들었는데 얘에서 얘를 옮기고 얘를 맵프로 가고 좀 매끄럽지 못하고 좀 복잡해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야, 이 모든 것들에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네트워크 관련된 녀석을 추상화해 버리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스티오예요. 이스티오의 핵심은 인보이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어,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샘플 어플리케이션은 어, 뭐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공해 주는 거라서 지금 보시면 ingress 인보이가 보이시잖아요. 이게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이 녀석이 이 인보이하고 통신합니다. 그리고 인보이하고 이 어플리케이션하고 통신하고 지금 보시면 어플리케이션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 않아요. 다 인보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사람과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사람이 완전 분리되어 버리는 거죠. 그냥 이 프로덕트를 제가 접근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라우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 없는 거고요. 따로 인보이용 그러니까 이스티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반입니다. 이게 정말 좋다, 정말 뭐 쿨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은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개발자가 이거 정말 쿨하다 하면 쓰는 거고 아니면 접는 거죠. 근데 뭐 레드의 서밋이나 이런 서베이를 받아보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요. 뭐 당장에 쓰고 싶다라는 분도 많고 이미 쓰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북인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거고 그리고 이스티오 관련된 게이트웨이, 버추얼 서비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오브젝트를 띄울 거예요. 이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재밌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키알리 그래프를 보여드릴 겁니다. 키알리는 뭐 오픈 소스예요. 누구나 설치해도 돼요. 그런데 오픈시프트는 이거를 오퍼레이터로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인스톨 버튼 누르셔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따로 뭔가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오퍼레이터가 알아서 만듭니다. 그리고 제이슨이라는 사람을 로그인했을 때 특정 리뷰 버전으로 가게끔 만드는 걸 할 거예요. 이게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만든 OSS랑 비슷한 기능을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비슷해요. 근데 걔는 자바에 특화된 녀석이고 그거 특정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고 막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스티오를 이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은 손댈 게 없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건데요.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컨테이너를 띄우는 거라서 복잡할 게 전혀 없어요. 이미 나와 있고 제가 뭐 따로 보여드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프로젝트는 북인포라는 거고 이렇게 소스 그냥 야물 파일을 받아와서 띄울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서비스, 뭐 디플로이먼트, 뭐 여러 가지가 뜹니다. 그리고 보면 러닝하죠. 굉장히 빨리 떠요. 왜냐면 제가 이미 오늘 몇 번 테스트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걔네들이 계속 거기로만 가기 때문에 계속 뜨는 거 문제가 없으면 얘는 떴던데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드는 떴고 이 안에서는 서비스나 파드 이 두 가지만 있어요. 근데 라우트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티오 관련된 오브젝트를 띄울 거예요. 첫 번째는 게이트웨이를 띄울 거고 만들 거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룰을 만들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픈시프트는 아무한테나 막 이거 막 뭐 이런 오브젝트라든지 이런 거를 쓸 수 있게끔 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이런 멤버십을 관리해요. 서비스 메시의 메시로서 관리를 하고 싶은 프로젝트 그런 멤버들이 누구니 해서 제가 애드해 준 거예요. 이걸 안 해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서비스 메시를. 자, 사실 이게 다 한 거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컨테이너 수예요. 전체 컨테이너 수가 1개인데 지금 1개가 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저 아까 전에 봤던 인보이가 들어있지 않아요. 자, 얘를 이렇게 지우면 전체 파드를 다시 지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보이를 집어넣기 위해서죠. 파드는 한번 띄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보이를 집어넣기 위해는 파드를 지우고 다시 띄우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파드를 보면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뭐 2-2로 바뀌었죠? 이 중에 하나는 인보이예요. 여기서는 이스티오 프락시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쓰면 다 끝난 거예요. 인보이가 들어갔고 저는 인보이를 쓸 수 있게끔 권한도 줬어요. 그러면 이제 게이트웨이 URL이라고 제가 이렇게 뽑아 오거든요. 이게 예전에 라우트예요. 라우트라는 건 단순하게 호스트 네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었던 이 어플리케이션 접속하기 위한 도메인 네임이 뭘까? 예를 들어서 뭐 프로덕트 페이지니까 저는 그냥 프로덕트 페이지로 하고 싶어 라고 뭐 쓸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200이라는 리턴 수가 오잖아요. 여기서 잠깐 얘를 볼게요. 얘가 뭔지. 자, 보시면 이스티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뭐 이러잖아요. 이름이 되게 안 이쁘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내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이름을 써야 되나? 이런 약간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왜 내가 이걸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여기다가 프로덕트 페이지를 가보면 이 페이지가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리뷰 1 뭐 리프레시를 할 때마다 뭔가요? 이게 계속 왜 나오지? 그래서 하여튼 뭐 한글로 되네요. 신기하네. 잉글리시로 좀 해줄래? 오케이. 이렇게 F5를 누르면 F5를 누르면 이렇게 리뷰하는 부분이 바뀌어요. 이게 이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이거든요. 자, 이렇게 바뀌는 게 기본인데 일단 저는 이게 싫어요. 저는 얘를 좀 바꾸고 싶어서 특정 기능이 하나 더 생겼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특정 기능이 뭐냐면 내가 저 호스트네임을 정하게 만들어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기능을 이네이블 시키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게이트웨이를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아니죠 라우트를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호스트네임을.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게이트웨이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뭐 벌처 서비스 하나도 지웠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뭐를 만들 거냐면 동일하게 게이트웨이랑 벌처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 안에다 호스트 네임을 이렇게 줄 겁니다. 코스카.apps 뭐 코스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잘 만들어졌나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라우트가 어디에 생성이 되냐면 이스티오 시스템이라는 곳에 생성이 됩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부분에 코스카라고 해서 하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일단은 이거 참 신경 쓰이는데 어떻게 하는지 바뀌는지 몰라서 제가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never transfer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잘 되죠? 이제 이 호스네임을 바꿨어요. 이제 여기까지 되면 뭐 대충 제가 보여드린 건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뭐야? 뭐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키알리를 보여드릴 겁니다. 키알리를 네, 이게 묘미죠. 다시 가서 왜 한글이 되는지 저도 한글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할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됐고요. 제가 지금 그 게이트웨이를 지웠다가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려요. 이게 완전 실시간이 아니에요. 실시간적으로 뭔가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제가 여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픈시프트의 기본 벌써 1시간 반이 돼가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오퍼레이터라는 곳이 있어요. 오퍼레이터 허브라는 것이 약간 보여드린 건데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드린 건데 여기서 뭐 되게 많아요. 이 중에 제가 설치한 걸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서비스 메쉬 이렇게 있죠. 이미 인스톨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여기에 인스톨 할 거냐 뭐 어니스톨, 그러니까 어니스톨도 그냥 클릭이에요. 그럼 자동 삭제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녀석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 제이거도 뭐 아시는 분은 뭐 있겠지만 오픈 트레이싱이잖아요. 얘도 설치하려면 좀 예전 같으면 귀찮고 할 텐데 설치가 인스톨 하나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냥 되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로그아웃이 됐죠. 이제 다시 하면 될 겁니다. 이제 북인포라는 게 들어왔죠.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북인포 그리고 트래픽 애니메이션 이렇게 집어넣으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트래픽이 한 번이라도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 분리가 됩니다.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트래픽이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갖고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옆으로 와서 얘를 리프레시를 계속 할게요. 여기서 리프레시를 계속 이렇게 누르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런타임 이게 리얼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얘가 이 패킷의 움직임을 판단하고 있는 거를 이제 파악하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그려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그려집니다. 패킷이 이 버전 1, 2, 3을 다 돌아다닌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버저닝을 따로 해놓고 내가 이쪽으로도 보낼 수 있고 이쪽으로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심플한 케이스니까 제이슨이라고 로그인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헤더에 엔드 유저가 제이슨이야 라고 들어오면 리뷰 버전 2로 가라 라고 이스티어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좀 기다릴게요. 좀 기다리고 그리고 제가 로그인을 할 겁니다. 로그인을 하면 예상 시나리오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버전에서 리뷰로 갔을 때 버전 2 있죠, 여기? 이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애니메이터가 이쪽으로만 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애니메이터가 안 나온다는 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사인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F5를 한번 누르고 사인을 해서 제이슨이라고 하면 뭐 패스워드 뭐 걸어놓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이슨이라고 보이죠? 그리고 F5를 계속 누르면 자, 시간이 좀 걸리죠. 예상 시나리오는 이제 버전 2만 가야 돼요. 왜 여기로 가느냐? 제가 맨 처음에 로그인 하기 전에 F5를 한번 눌러서 그래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V3는 가지 않죠. 조금 지나면 얘도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F5를 딱 한 번 눌렀고 로그인한 이후로 F5는 계속 눌렀기 때문에 이제 앞에는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만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패킷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게 보여요. 이게 되게 약한 부분만 보여드린 건데 사실 이거 말고도 서티피케이트를 따로 넣을 수도 있고 양방향도 가능하고 뭐 워크로드에 여기에 몇 프로 저기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가능하고 또 여기서 강점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사라졌죠? 여기로만 가요. 그리고 북인포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에러가 4개가 있어요. 에러가 있는데 어떻게 되지? 가서 봅니다. 그럼 이 에러가 뭘까? 가면 야물에 이 터미널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예전에는 되게 사실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런 것까지 다 잡아줍니다. 이거 지워주면 이거 문제야. 왜냐면 V2라는 게 없거든요. 사실 지금. 그럼 지워주고 세이브 해주면 그리고 나가보면 고쳐졌죠. 아주 간단하게 고쳐집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힌트도 줘요. 그러니까 뭐 고치기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끝났죠. 아무것도 안 들어요. 제가 리프레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들어왔을 때 이 녀석이 얘는 HTTP인지 HTTPS인지 그리고 트래픽은 어떤 게 많이 들어오는지 뭐 이런 걸 다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트래픽 코드를 가지고도 이 패킷을 디스트리뷰트가 가능해요.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매치를 하면 되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리뷰의 벌처를 보면 여기 보면 뭐 엔드 유저를 했듯이 해도 되고 제가 예전에 만든 건 뭐였죠? 그러니까 모바일에는 이제 유저 에이전트를 갖고 얘가 안드로이드인지 이런 거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얘를 유저 에이전트로 놓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뽑아내기도 가능하고요. 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사실 양파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까면 깔수록 나오는 거라서 이런 기능이 있다. 일단 오늘은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모 튜토리얼이랑 이런 스크립트는 여기 다 넣어놨으니까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1시간 반 너무 길었네요. 너무 긴 세션 들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고요. 예, 녹음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질의응답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녹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